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병이 되는 거고 혈관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 고혈압이 되죠. 이렇게 혈관에 관한 얘기가 우리가 자주 했었습니다만 정작 그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 피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숨겨진 일꾼, 혈액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부터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피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불과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신비, 이 피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성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김성현입니다. 네, 오늘 혈액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한번 풀어볼 텐데 생명의 신비, 비밀, 고대부터 이게 생명 자체 이렇게 피는 여러 가지 형용사로 이렇게 해서술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일단 피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선생님? 네. 아시다시피 혈액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폐를 돌면서 산소를 머금고 우리 몸속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또 영양소로부터 배설되는 노폐물 같은 것들을 머금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속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속을 유지시키는,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우리 몸속에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일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한간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피가 맑아야 된다. 피가 깨끗하다. 혹은 피가 오염이 됐다. 이런 표현들도 쓰시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혈액이 만약에 세균에 오염되었다면 그것을 이제 폐혈증이라 할 수가 있겠고 우리 혈액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증가돼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혈액이 맑다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혈액이 깨끗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직함이 혈액종양내과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혈액종양내과는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내과의 한 분과가 되겠습니다. 혈액내과는 주로 혈구세포에서 발생하는 질환과 혈액암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양내과는 모든 암의 병태 생리를 연구하고 그것의 진단, 치료에 관여하고 특히 항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내과의 한 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종양내과가 그 두 내과가 합쳐져 있는 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혈액암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백혈병 종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종양 치료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또 담당을 하고 계시다 보니 보통은 다 3차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제 일반 의원에서는 조금 뵙기 힘든 전문가의 선생님이십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제 또 나오셨으니까 또 여쭤볼 건 피가 빨간색입니다. 적혈구? 그래서 빨간색 요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왜 빨갈까?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혈액의 대부분은 적혈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래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결합하게 됐을 때 네. 붉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서 유리관 속에 가만히 이제 내버려 뒀을 때 예. 제일 아래쪽에 이제 가라앉는 부분이 적혈구 성분이 네. 되겠고요. 예. 그 위에 얇은 띠같이 형성되는 부위가 백혈구와 혈소판이 있고 예. 그 위에 이제 말갛게 노란 액체로 네. 뜨게 되는 부분을 혈장이라고 칭합니다. 예. 대개 이제 적혈구는 여성의 경우에는 약 37에서 47% 정도 우선 차지하게 되고 예. 남성의 경우에는 42에서 약 한 52% 정도가 예. 전체 혈액의 적혈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백혈구와 혈소판은 얇은 띠같이 보이게 되고 네. 혈장 성분에는 여러 가지 전해질, 영양 성분, 호르몬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혈구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도 사실은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많아서 산소가 더 많아지면 더 빨개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산소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예. 적혈구가 많아지게 되면 적혈구 정자증이라는 병도 생길 수 있고 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 2차적으로 우선은 붉은 피가 많이 보이게 되면 얼굴색도 홍조를 띠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치를 벗어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는 거네요. 그러나 그것이 인체가 적응하면서 증가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골수의 문제 때문에 증가되는 경우에는 병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이제 적혈구가 증가되는 경우가 이제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예를 들면 제 환자 중에는 실제 마라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중에 거기에 인체가 적응되어 있어서 상당히 적혈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거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피 속에 이렇게 많은 성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공장이 어딘가요, 선생님? 네. 대부분의 혈구 세포는 골수라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정육점을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으신데 뼈를 이제 잘라놓은 걸 보시면 흰색 뼈가 바깥에 있고 안쪽 부분은 붉은색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 안쪽을 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쪽에 혈구 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상 세포인 조혈모세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혈모세포는 자기를 스스로 복제할 수 있고 또 분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혈모세포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냥 뼈가 우리 몸에 골격으로 이렇게 좀 기둥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한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오늘은 요거 위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요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죠, 선생님.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서 주된 역할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기게 됐을 때 숨이 찬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생기실 수 있고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서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호하는 역할. 면역 기능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혈소판은 우리 혈관이 손상을 받았으면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피가 났을 때 1차적으로 혈액 응고에 관여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뭐 중요한 역할은 거의 다 피가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혈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게 이제 적혈구가 부족하면 빈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혈이라는 것은 적혈구가 모자라거나 또는 혈색소가 이제 감소되는 경우를 이제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이라는 건 이제 적혈구가 모자라고 그러면 그만큼 산소가 안 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덜 가게 됐을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호흡곤란 같은 것들. 숨을 못 쉬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네. 6개월 올라가면 숨이 찬다든지 등산을 하면 숨이 찬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빈혈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컨디션 안 좋을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모든 증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흔히 알고 계시는 거는 어지러우면 빈혈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건 말씀하신 것 중에 있긴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이. 네. 근데 살짝 지나갔거든요. 예. 그 어지러움증은 일반 환자분들께서 호소를 하실 때 빈혈만이 어지러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빈혈도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중추신경계의 질환, 부정맥, 뇌이, 즉 귀의 이상 때문에 그렇죠. 어지러움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분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언젠가 저희가 이제 어지러움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일단 가장 흔한 거는 뇌 귀 안쪽에 있는 그 평형기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빈혈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아주 소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뵀을 때 빈혈 환자가 오셨을 때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건 어지러움보다는 보통 피곤하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움하고 빈혈은 이렇게 짝이 잘 안 맞는 증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검사를 해보면 빈혈 있으신 분들이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가임기 여성에서는 생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매달 이렇게 조금씩 출혈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실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서 철분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철결핍 빈혈의 빈도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가장 흔한 빈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3분의 1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철결핍 빈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빈혈이 있으시단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선생님? 이 여성분들에게 고기를 좀 먹여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식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시지만 요즘은 다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히모글로빈 수치가 12g/dL 이하가 되면 빈혈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빈혈이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병원을 찾기가 꺼려 하시지만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가끔 이렇게 환자분들이랑 이렇게 피검사를 했는데 12부터 정상입니다. 12, 13, 14 다 괜찮은데 11.5가 나왔어요, 선생님. 여성분인데 물론 가임기 여성이고 생리도 하십니다. 그럼 11.5 정도가 되면 이분들은 철분제제를 드셔야 될까요?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는 저장철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저장철분이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철분제를 또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조금 오래 드셔야죠.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되어야 생리가 멈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해결이 되면 예를 들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었다든지 자궁 근종이 있었다든지 해서 그것을 치료하고 나서 빈혈이 개선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경우에는 폐경이 될 때까지 철분제를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여성으로서의 이런 생리적인 어떤 수 없는 문제들이라 좀 오래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빈혈이 평소에 있으신 분은 치매가 올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혈구의 중요한 기능은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세포에. 그래서 뇌 세포에 만성적인 빈혈이 있을 때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만성 빈혈과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뇌가 산소에 굉장히 예민한 장기인데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 치매가 조금 빨리 올 수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라도 빈혈은 꼭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적혈구가 부족할 때 생기는 빈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는 백혈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방어하는 군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백혈구가 많아지면 군대가 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많아져도 병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경우인가요? 예. 백혈구가 많아지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군이 침입하였을 때, 즉 군대가 많이 증강되어야 될 때가 가장 흔하게 백혈구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증가가 돼야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백혈구에 병이 생겼을 때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병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막 자라나는 걸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혈구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백혈구가 막 자라나면 그게 이제 백혈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을 유리관에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되어서 실제 흰색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백혈병이라는 피가 휘다는 의미로 백혈병이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이지 않은 백혈구가 많아지면 선생님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나요? 백혈병의 가장 백혈구가 많이 이제 증가되었을 때 면역 세포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감염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대가 군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세균과 공생관계, 또 이런 공기 중에도 많은 세균들, 요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세균에 대해서도 우선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쉽게 침입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몸속에 감염증을 일으켜서 발열 증상이 가장 흔하게 올 수가 있고 발열뿐만 아니라 그것이 폐렴으로 이어진다든지 또는 폐혈증 소견이 있다든지 그런 소견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혈병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소아암 병동에서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백혈병 하면 소아의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인들도 있긴 있죠. 사실 백혈병, 특히 이제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성인에서 훨씬 더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평균 발생 연령이 65세이고 오히려 더 노인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성인에서 생기는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약 80%,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약 20%를 차지하는 반면에 소아에서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약 80%,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이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 소아에서 발생하는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비교적 예후가 항암 치료만으로도 예후가 양호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지금 방금 안 하신 게 있습니다. 소아의 백혈병은 경과가 좋다. 성인의 백혈병은요? 성인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노인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아보다는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인의 백혈병이 65세 이후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65세 이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평균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빈도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무서우셨을 수도 있는데 나도 그럼 백혈병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나이 돼서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 근데 어느 날 심지어는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이번 달에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검사를 했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더라. 이럴 수도 있느냐? 그러면 검진이 엉터리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혈구세포 중에 백혈구라는 것은
만들어내지고 3일 되는 데까지는 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하루 내지 이틀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적혈구의 경우에는 약 3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지지만 백혈구는 하루 내지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전에 검사했다고 해서 그 검사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는 괜찮았어도 다시 백혈병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또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무서워지는데 그냥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병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많아지는 게 백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백혈구 자체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선생님?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백혈구는 인체의 방어 능력, 즉 면역 반응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혈구가 기능이 없이 증가되는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감소하게 됐을 때도 면역 부전 현상, 즉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폐혈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노인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고 또 혈액이 거의 조혈모세포가 소실되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일컫는 골수 부전 증후군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백혈구가 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경우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에이즈 같은 경우도 면역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나요?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특정 면역 세포를 공격함으로써 그 면역이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혈구가 전체적으로 모질았을 때도 그 세포들이 줄어드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증상, 즉 감염증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좀 이렇게 긴장하시는 경우가 왜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이 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 맞습니다. 항암 치료의 원리는 세포 분열이 빠른, 즉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발현이 됐지만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혈구의 수명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만들어내고 세포 분열이 빠르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손상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역시 감염증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로 인해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백혈구가 떨어지면서 감염증이 생기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혈구는 비정상적으로 많아져도 문제가 되고 또 적어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상치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혈소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소판이 아까 말씀하실 때 혈소판의 역할은 피가 날 때 더 출혈이 멈출 수 있도록 응고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혈소판이 줄어들면 그러면 출혈이 멎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혈소판이라는 것은 우리 혈관이 손상을 받았을 때 1차적으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5만 개 밑으로, 즉 5만 퍼 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감소가 되게 되면 인체는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범위는 약 14만에서 36만 개가 정상 범위인데 5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런 현상을 겪게 되고 2만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심각하게 자발출혈이라고 해서 저절로 피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증가되고 따라서 뇌출혈이라든지 또는 장출혈 같은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증상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대개는 이제 쉽게 멍이 드는 것이 이제 문제가. 멍이 드는 거. 양치질을 했는데 잇몸에서 피가 너무 자주 난다. 또는 우리가 부엌에서 칼에 살짝 베었는데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또 제일
흔하게는 하지 쪽에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하지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그 반점이 사실은 출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점상 출혈이라고 우리가 일컫게 되고 또한 뭐 부딪힌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멍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멍이 자주 든다면 이것도 한번 혈소판 수치가 줄어든 게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별로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유난히 코피 자주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코피가 나는 것은 대개 혈관이 자라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자주 날 수 있지만 성인이 되었는데 코피가 자주 난다면 한 번쯤은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혈소판 수치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또 이유 없이 자꾸 멍이 드는 경우에도 또는 저절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검사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오면 좀 슬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혈소판이 감소하는 원인도 선생님 있겠네요. 이게 왜 감소하는 겁니까? 혈소판의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소판도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수에 병이 있는 경우에도 혈소판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혈소판에 대한 항체, 즉 면역 반응 때문에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제 또는 심한 감염증에도 혈소판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혈소판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의사들은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때 그런 원인들을 감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 병력을 청취하게 됩니다. 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혈소판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나 평소에 좀 감기도 갑자기 좀 자주 걸리는 것 같고 피곤하고 멍도 좀 들고 해서 그냥 가던 의원에 이렇게 가봤더니 피 검사를 딱 해보더니 선생님 약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신단 말이죠. 겁이 좀 납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뵈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검사를 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적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혈액을 뽑아서 저희가 현미경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검사들을 현미경으로 선생님 뭘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현미경으로 우리가 우주가 있듯이 우리가 혈액이 그냥은 세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적혈구의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백혈구의 모양,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모양, 수, 모양과 수 같은 것들을 쭉 전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약간 이름도 조금 무서운 검사, 골수 검사라는 게 있던데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구 세포가 만들어지는 기원이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량품이 있을 때 저희가 공장에 실사를 나가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이 골수라고 했으니까 그 공장 상태가 좋은지를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피부에 국소 마취를 하고 또 골막에도 마취를 해서 주사 바늘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골수 검사를 통해서 공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는 병적인 상태를 평가하게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을 얻어서 최근에는 염색체 검사라든지 또는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환들을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수 검사로 검색을 하면서 선생님 이게 연관 검색어로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용어가 따라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 같은데 이게 워낙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치료라서 이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일반인들이 흔히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골수 이식이라고 많이 이제 그게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수 엄밀하게 의미하면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골수 이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은 어떠한 경우에 자기의 조혈모세포든 또는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든 간에 네. 그 조혈모세포를 혈관으로 주입하는 것이지 옆에 환자를 놔둬놓고 뼈를 예.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조혈모세포를 예. 혈관으로 주입을 하게 됐을 때 네. 조혈모세포는 골수로 찾아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귀화 능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원리를 이용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혈관을 통해서 씨앗세포, 즉 조혈모세포를 주입하게 되는 것이 조혈모세포 이식이고 그 조혈모세포들이 이식된 이후에 네. 혈액을 점진적으로 네. 만들어내게 돼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옛날처럼 골수에서 뽑아서 골수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헌혈하듯이 이렇게 피를 뽑아서.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골수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도 하고 그랬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최근에는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여러 자극 인자를 통해서 말초 혈액으로 나오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헌혈하듯이 가만히 누워서 그 조혈모세포를 채취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분의 조혈모세포가 필요하신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될 텐데 주로 어떤 분들의 것을 받게 되나요, 선생님? 예, 우선 가장 먼저 검사하게 되는 것은 형제가 있다면 형제를 검사하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우리가 동종 이식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람 백혈구 항원이라는 것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형제 간에 가장 먼저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 검사를 해보고 맞지 않으면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가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맞지 않으면 타인의 우선 사람 백혈구 항원과 맞춰보게 되고 또 이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우선 여러 가지 분만하면서 제대를 또 기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분만할 때 나오는 태반에 있는 그 조혈모세포 그래서 이제 거기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볼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이터에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의학적인 발전이 많이 됨으로써 최근에는 반일치, 즉 사람 백혈구 항원이 반만 일치하는 경우도 이식 성적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여자로 인한 이식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 이식, 뭐 이식이라고 하니까 간 이식, 콩팥 이식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일이 크지도 않고 또 공여자들이 그렇게 이제 뭐 모자라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식은 쉽게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하고 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걸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식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뭐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우선은 조혈모 이식은 크게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이제 구별하게 되겠습니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조혈모세포를 냉동 보관을 했다가 일정 항암 치료 등 전처치 요법을 하고 나서 다시 공급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의 조혈모세포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그렇겠죠. 면역 반응이 거의 없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이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가 들어오기 때문에 회복이 느리고 또 면역 반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그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일정 기간 복용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면역 반응이 생기고 면역 회복이 또 느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 공장을 새롭게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골수 이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종류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공여자들도 이제 뭐 본인 게 아니라도 가족 거라도 이제 요즘은 그 기술이 발달해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검사를 해보고 네. 유전자 물질의 일치 정도를 어떻게 하든 검사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참 부드럽게 잘 해주셔서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기능들 모자랄 때, 많을 때 어떤 질환들이 생기는지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 조금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들을 조심을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혈액내과로 의뢰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들 요즘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검진에서 적혈구 수가 이상하다든지 또는 백혈구 수가 이상하다 또는 혈소판 수가 뭐 떨어져 있다 올라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내과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몸속을 그냥 만져봤을 때 또는 몸 바깥을 만져봤을 때 덩이 즉 덩어리 같은 것들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만져진다면 저희 과를 반드시 찾아주셔야만 된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유 없이 멍이 자꾸 든다든지 또는 쉽게 멍이 든다든지 또는 뭐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든지 할 때도 저희 과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참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혈액 안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고 그 성분들이 어떤 기능을 할까, 어떤 병들이 생길까 오늘 자세하게 그리고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성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하게 얘기해서 피를 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혈액 속에 기름기가 적어지고 산소량이 많아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러자면 체중을 조절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면 되겠습니다. 뻔하지만 당연한 얘기죠.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